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그 상충고까지 나간 반도 있고 조금 빠른 반이 간민가까지도 했대. 그래서 요거 선생님 나갈 거야. 그래서 진도를 내가 좀 더 빨리 나가는 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진도 빨리 나갈게.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나가자. 이런 파사주에 보면 가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가사를 좀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할 건데 이러면 사 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오 쪽에다 정리를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사 쪽을 먼저 한번 봐보자. 여러분 우선은 가사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제 우리 저번에 청산별곡 뭐 배웠어 얘들아? 청산별곡은 무슨 갈래였어? 고려가요잖아. 그치? 고려가요랑 가사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부분에서 얘들아 고전 파트가 또 들어가면 고전의 갈래 비교하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정말 자주 내시거든. 그래서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여러분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가사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의 구조만 갖추고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두 마디가 뭘 얘기하냐면 사음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음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사음보 저번에 했었지 얘들아? 자 여러분 사음보는 여러분 끊어읽기를 몇 번 끊어 읽어야 될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끊어 읽죠. 그럼 여러분 그 사음보에서 두 마디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보를 두 개씩 묶어요. 이렇게 음보 하나, 그 다음에 음보 또 하나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구라고 부르거든요. 구.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의 구, 이게 두 번째 구야. 이 두 개의 구를 두 마디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음보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율문의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그럼 율문이라는 게 뭐냐면 운율이야. 운율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얘는 운율을 나타내주고 있으면 율격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노래할 수 있는 양식을 가사라고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운율을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주면 운율을 느낄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반복. 그렇지. 반복을 할 거야. 사음보 반복할 거고 글자 수 계속 반복할 거야. 글자 수랑 음보율을 계속 반복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가사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조의 형식이 너무 간결한 것에 비해 왜냐면 여러분 시조는 몇 줄로 되어 있냐면 세 줄로 되어 있거든. 시조는 여러분 세 줄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가사는 복잡한 체험을 두루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서 길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쭉 내용이 이어져 가는 거야.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줄이 세 줄 이상 막 얘들아 여러 줄에 걸쳐서 길게 서술하는 그런 형식을 가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가사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사음보가 연속체를 가지고 운율을 만들어내는 형식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조는 길이가 짧다는 거에서 단가라고 불렀고 가사는 장가라고 불렀던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장가는 곧 연속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조선시대의 가사는 보통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정기가사와 17세기, 19세기 전반까지 후기가사 두 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 한번 쭉 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아래 정기가사 가세요. 자, 정기가사는 대체로 사대부들에 의해서 지어졌대요. 자, 여러분 왜 사대부가 먼저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식자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들에 의해서 먼저 지어지는 이유는 이들이 식자층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식자층이라는 건 글자를 아는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있지 않은 사대부들은 자연에 묻혀 살면서 자연에 대한 흥취,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을 가사에 드러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주제를 얘기해 준 거야. 이러면 이 사대부들은 주제가 자연에 대한 주제 1.
그 다음에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주제2 이렇게 2개. 근데 여러분 이번에 주제는 2글자로도 요약할 수 있어. 얘들아 우리 사대부들이 제일 가장 중요시 여겼던 여러분 가치관이 뭐예요? 유교, 충효. 그렇지. 충효를 유교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주제가 유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나 유교에 대한 사상을 노래하는 게 바로 사대부들이 노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안빈낙도를 표방하기도 했고, 여러분 안빈낙도는 여러분 일본이지. 일본 주제지. 그리고 이런 경향이 강호시가라고 하는 한 유형을 형성하기도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을 노래하는 가사가 2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사에서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강호 가도라고 하는 애랑 선생님이 강호 한정이라고 부를게 얘들아. 이렇게 2가지. 자, 이러면 강호한정이라고 하는 거랑 강호가도라고 하는 노래 형태가 2가지로 엄밀히 얘기하면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강호가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호가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강과 호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에 대한 흥취를 노래하면서도 가도를 한대. 가가 노래 부른다. 도리를 노래 부른다. 자연 속에서도 도리를 추구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대부들의 도리는 뭐냐면 유교거든. 유교? 그러면 이러면 자연 속에서 자연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유교에 대한 덕목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강호가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호가도. 그러면 강호한정은 강호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한정이 뭐냐면 한가로운 마음이란 뜻이야. 그러면 자연 속에서 뭐만 갖고 있는 거야? 한가롭게 놀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 대한 흥취만 노래하는 걸 강호한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러면 자연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자연과 유교를 같이 얘기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연의 노래는 2가지로 나뉘는 거고, 이 2가지를 여러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강호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합쳐서 강호시가라고 부른다. 그러면 요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럼 다시 할게. 강호시가는 강호, 즉 이런 자연의 삶을 표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자연에서 느끼는 일체감을 표현을 했다. 그럼 여러분 자연에서 느끼는 일체감을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무라일체사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무라일체라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은 속세와 대비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속세랑 비교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울 상충곡이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우리 후기 가사로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3번째 문단. 그런데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서 17세기 무렵부터는 후기가사가 오면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겨난다. 그러면 여러분 전기가사랑 후기가사의 경계점이 어디냐면 임진왜란이 돼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임진왜란이 여러분 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분화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분화점은 나누는 기준. 나누는 기준이야. 분화점. 자, 이러면 뭐가 변하냐면 작자층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재도 변하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표현 방식도 다양해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가사보다 되게 폭넓게 발달하고 되는 게 후기가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얘들아 확대되고 얘도 더 많이 변화되고 얘도 다변화되고 다양화된다는 말을 쓰잖아. 똑같은 말이 아니라 확대, 다양화, 다변화 다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확대되고 있는 이런 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대부로 제한되었던 작가층의 이 가사의 작자층이 확대가 되자, 그러면 여러분 사대부에게 제한되었던 게 작자층이 확대가 되었대. 그럼 누구한테 확대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평민들에게까지. 그치? 평민들도 한글을 얘들아 익히기 시작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 작품이 얘들아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대부들은 관심사가 자연이나 유교일 텐데, 이러면 평민들은 여러분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얘기해 얘들아? 그냥 어젯밤에 뭐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친구 걔랑 사귄대, 뭐 아니면 이런 소문들 얘기하기도 하고, 나 누구 좋아했는데, 나 누구 싫어하는데, 뭐 이런 거에 뒷담화를 좀 하고. 이러면 옛날도 똑같아. 그럼 옛날도 자기 일상, 사랑, 비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내용들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작가층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삶이 다른 만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대부들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수양한 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 그런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데, 평민들은 자기가 일상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경건한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던 여러분 전기가사와는 다르게 풍자적이고 희화적인 여러분 웃음거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각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네. 시각의 변화. 자, 그래서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바람을 달아내는 작품을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서민들의 삶, 일상을 다루는 내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작자층, 제재, 시각, 그 다음 표현 방식이 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또한 후기가사는 체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걸 중요시 여겼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대부들이 전기가사를 쓸 때 아까 여러분 주제가 자연하고 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관직 생활을 해. 그럼 자기가 경험하는 건 관직 생활이잖아?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얘들아 자기는 나는 저 자연에 가서 살고 싶어. 자연 너무 예쁜데 자연에 가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를 해. 자기가 얘들아 충과 얘들아 효를 얘기를 하는데 충효를 지키기는 하지만 여러분 충이나 효라고 하는 이 가치관은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들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대부분 많이 글을 써요. 근데 아까 얘들아 우리가 어젯밤에 뭘 했는데 걔하고 걔가 사귄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좋아해, 막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본 것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후기가사들은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전기가사와는 다르게. 이해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그리고 이념적인 삶보다 이러면 이념적인 삶이 얘들아 요거지. 유교의 가치관보다 현실의 문제를 가사의 제재로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해주는 특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글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5쪽에 내용 쭉 정리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에다가 선생님 내용 조금 더 추가해서 가사의 내용도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가사는요 향유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만 쓰인 거는 아니고 여러분 언제까지 글을 쓰이냐면 개화기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동학이 엄청 많이 퍼졌잖아요.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그 퍼지는데 얘들아 일조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학적으로는 가사로 다 얘들아 이 교리를 전파를 했거든요. 노래로 만들었거든요. 노래로 만들어서 가사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 교리를 익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동학이 널리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불리냐면 개화기 시대까지 불렸던 노래구나.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개화기 시대까지 불렸다. 근데 개화기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교리를 전파하고 얘들아 어떤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문학성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아. 우리가 배우는 건 딱 조선시대 때의 작품들만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대별로 얘들아 향유층을 쭉 정리 한번 해보면 아까 얘들아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 중심의 노래였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러분 사대부가 안 쓰는 건 아니야. 사대부도 글을 쓰고 평민들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글을 써요. 그 여자들을 선생님 부녀자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부녀자들도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대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건 한글이 보급화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글의 보급화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얘들아 사람들이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서를 노래할 때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사대부처럼 글을 쓰게 되면 압축해서 추상적으로 요약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그런 글을 쓸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평민들도 자기 이야기를 길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글이 서술이 얘들아 장편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장편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여러분 좀 더 고조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한글이 왜 갑자기 한글이요. 이때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지니까 원래 한글은 여러분 그 이제 사대부들도 원래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글을 썼을 때 좀 더 유용한 게 있으니까 한글 가지고 시조를 써. 한자도 쓰고 시조도 써. 그러니까 이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한자를 가지고서 먼저 이 글을 읽히던 사람들이 한글을 쓰니까 이들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대부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제 시조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백성들한테 보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를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차근차근 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 되는 시간이 중기랑 후기가 넘어가야 한글이 많아지기 시작, 보급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한글이 처음부터 보급된 거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또 한글은 언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왜 언문이라고 표현해? 여자들만 쓰는 글.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들은 몰래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배우는 글이었거든요. 여자들이 배우는 글, 왜냐면 한자를 중요시 여기고 한글은 낮잡아서 생각을 했거든. 사대부 남성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네는 쓰면서 몰래 쓰는 거야. 몰래 쓰고 편하긴 편하니까.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서 먼저 퍼지고 그리고 그게 얘들아 또 평민들 사이에서 퍼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글은 낮잡아 부르던 여러분 글자를 쓰니까. 그래서 한글이 보급화되는 시기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돼야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글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음보율 갈게. 아까 음보율이 몇 개가 반복이 된다고? 사음보가 반복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청산별곡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사음보는 무조건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 3글자, 4글자가 반복돼야 돼. 4글자, 4글자가 반복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왜 선생님이 근데 얘들아 사음 보니까 4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글자를 2개씩 묶어버렸냐면 아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몇 마디씩 묶여져 있는 게 얘들아 가사라고? 2마디씩 묶여있는 게 가사라고 했지? 그래서 2마디씩의 음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 4조, 4, 4조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3음보는 무조건 글자 수가 3, 3, 2, 3, 3, 3이었잖아. 얘는 3, 4조, 4, 4조니까 잘 구분해줄 거. 자, 그 다음 구성을 갈게. 여러분 이 구성은 2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영부분이 없어. 여러분 영구분 없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 연속체. 그렇지. 고려 가요는 9년체였잖아요. 9년체랑 다르게 연속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어떤 형식이 무조건 들어가냐면 3단 구성이 들어가요. 그 3단 구성이 내용이 시작되는 서사 부분부터 내용이 연결되는 본사 부분, 내용의 결말, 결사.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로 3단 구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구성 2가지야.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가사의 종류도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가사의 종류는
뭐 시대로 구분할 수도 있고 주제로도 구분할 수 있고 뭐 얘들아 형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사의 종류는 이거는 형식으로 구분하는 걸 정리할게요. 왜냐면 주제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고 여러분 가사의 종류를 형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 자, 여러분 가사 맨 마지막 줄이 있어. 맨 마지막 줄. 그러면 마지막 행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생기냐면 시조의 종장 형식과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 종장 형식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시조는 무조건 종장의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형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시조의 종장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시조도 여러분 사음 뭐야? 그럼 선생님 음보를 먼저 표시를 할게. 음보를 먼저 표시를 딱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글자 수가 어떻게 정의되면 시조는 무조건 첫머리에 무조건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음보 부분이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글자가 5글자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음절 일단 이거 이상이야 이상. 여러분 4글자 들어가면 안 돼. 5, 6, 7, 8, 9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글자 수가 무조건 5글자 이상이 들어가고 그 뒤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4글자 혹은 3글자에서 4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543이라고 하거든요. 3543 여러분 3543의 형식이 잘 들어가 있으면 이게 시조의 형식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 시조의 형식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낙부라고 불러요. 이 형식을 가사 맨 마지막 행에 여러분 시조 형식을 잘 지키는 걸 낙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낙부가 있는 가사도 있을 거고 낙부가 없는 가사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형식을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이 낙부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낙부가 있는 애들은 형식을 너무 잘 지켰죠. 격식을 너무 잘 지켰죠. 정확하게 격식을 지킨 가사라고 해서 정격가사라고 해요. 정격가사라고 하고 자, 근데 낙부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낙부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원래 정해져 있는 형식을 어긋나 버린 거잖아. 격식에서 벗어난 거거든. 격식을 벗어났다, 변했다. 격식에서 벗어난 변격가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그 작품이 2개가 들어가요. 상충곡이랑 간민가가 들어가는데 간민가는 결사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여러분 상충곡은 지금 결사 맨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충곡을 나중에 보시면 이게 정격가사인지 변격가사인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자, 이렇게 정리하면 가사의 종류 정리했고 그러면 이제 정기가사, 후기가사 아까 정리했었잖아. 요거를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아까 나눴던 기준들을 가지고서 정기, 후기가사, 선생님 개념들 조금씩 더 설명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정기가사랑 후기가사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구분해보면 얘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불렸던 노래.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두 시기를 구분해주는 경계가 누구라고 했더라? 임진왜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진왜란이 여러분 경계가 돼요. 이 경계를 가지고서 후기가사는 17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를 얘기를 했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작가층은 위에 이미 나왔으니까 작가층은 안 정리할게. 자, 작가층 말고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제재가 있죠. 어떤 거를 소재로 글을 쓰고 있냐. 자, 여러분 정기가사는 2가지 소재 많이 쓴다고 했어. 아까 얘들아 자연의 흠취. 어떤 가치? 유교적 가치, 충효에 대한 유교적 가치. 이걸 드러내고요. 자, 그러면 후기가사들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사대부들도
자신의 일상에 대한 작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농사지었고, 내가 얘들아 사대부들도 내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내가 유배 가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자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사랑과 이별.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분 역사 시간을 배워서 알겠지만 사실 조선 후기는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탐정무리들이 엄청 수탈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한 비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제가 확대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상에 대한 시각. 대상에 대한 시각. 자, 여러분 전기가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본문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쓰면요. 얘는 대상에 대해서 자연과 유교에 대해서 경건한 태도로 여러분 노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경건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유교는 임금님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엄마 아빠하고 임금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내가 막 할 수는 없잖아. 아주 경건하고 아주 얘들아 침착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연에 대해 막 흠취를 얘기하더라도 막 얘들아 막 엄청 신난다, 술 퍼마신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연 속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자연을 왜 좋아하냐면 자기를 수양하려고 하는 거야. 마음의 수양. 마음의 수양을 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막 신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수양을 하고 경건하게 대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계가사는 여러분 다르죠.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여러분 풍자하려고 하고요. 희화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 풍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야 얘들아? 뭘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비판하고 웃음. 그치? 여러분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 상대를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 여러분 희화화는 상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낮잡아서 웃기게 만드는 거. 그렇지? 상대를 여러분 낮잡아 웃기게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을 웃음거리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민의 얘들아 그 어려움, 서민들의 그 고달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의 어떤 생각, 서민들의 고달픔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부들도 그전에는 자기 수양하는 거, 자기가 유교적 가치만 지키는 거,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힘드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네, 백성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민들이 자기의 서글픔이나 자신의 고달픔을 얘기한다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볼 간민가 같은 경우는 사대부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게 대상에 대한 시각.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표현 방식을 정리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전기가사는 여러분 그 대상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대상들은 추상적인 대상들이에요. 자연이나 유교적인 대상들이.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대상을 설명하고,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들이 관념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을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이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대신 여러분 후계가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하나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들의 여러분 현실적인 모습을,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게 얘들아.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여러분 전기가사에 일반적으로 유배를 가잖아. 그럼 여러분 유배 가면 사실 얘들아 유배 가면 진짜 힘들거든. 왜냐면 내가 딱 그 가둬져서 생활해야 되는 곳을 이런 허락받고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되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얘들아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배지에 갔어. 그럼 유배지에 가면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에 누가 맡아서 얘 데리고 살래? 이렇게 말해. 그럼 농민들이 얘들아 누가 얘를 데리고 생활을 하겠어.
싫다고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포졸들이 아무한테나 그냥 맡기는 거야. 그럼 아무한테나 맡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밥도 해서 줘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옷도 얘들아 빨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양반이지만 끈떨어진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이 사람을 완전 무시해요. 밥도 얘들아 막 돌 섞여 있는 밥도 줄 때도 있고 얘들아 옷도 얘들아 그 만약에 속옷 하나 가지고 갔다면 그 속옷으로 1년 내내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자기가 유배를 가잖아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여기 자연 너무 예쁘다 이래. 얘들아 자연을 볼 겨를이 어딨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만 글을 쓰는 거야. 자연 예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임금님 사랑해요. 여러분 임금님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진짜 임금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 아유 저놈 임금 새끼가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겠지 얘들아. 원망하고 이럴 텐데 얘들아 그런 건 하나도 글에 쓰지 않고 얘들아 흠야내듯이 글을 쓰는 거야. 그게 추상적인 거야. 알겠지? 근데 똑같이 얘들아 후기 가사에서도 유배를 다루면 이거는 진짜 유배지에서 있었던 여러분 실제 생활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옷을 빨 수가 없으니까 왜냐 한 벌밖에 없으니까 옷을 빨 수가 없으니까 옷에서 얘들 막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역겨워서 내가 진짜 못 살겠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간장밖에 안 주니까 그 간장에 밥을 찍어 먹어야 돼서 너무 서글프다. 내가 옛날에는 되게 부유하게 밥을 많이 먹고 생활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 내가 유배지 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실제 경험, 자신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얘기를 해.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차이가 생겨난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얘들 알겠어?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연을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연을 쟤네들은 그냥 수양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다면 얘는 진짜 얘들아 노는 공간이야.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고 이러면 여기서 향락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자연을 내가 공부하는 곳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자연도 똑같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충곡에서 여러분 우리 전기가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넘어가셔서 상충곡을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옛날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어서 옛날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여러분 볼 거야. 그래서 고전 시가를 읽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상충곡 간민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알겠지? 자. 여러분 고전 시가를 읽을 때요. 모음이 우리랑 지금 달라진 모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모음이냐면 아래아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맞아요. 제주도는 아래아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제주도는 아래아가 친숙하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보면 이런 말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제주어 사투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요새 많아서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근데 이 아래아를 규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대부분 첫 번째 음절, 제일 처음에 오는 글자들은요. 웬만하면 아로 읽으시면 돼요. 아로 웬만하면 거의 90%는 아로 읽으면 돼. 근데 이제 두 번째 음절 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에 오는 애들 걔네들은 웬만하면 얘들아 으로 읽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될까? 첫 번째 음절이니까 아로 읽고 얘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으로 읽으면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돼. 여러분 반침은 아직 못 느껴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그치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지 알겠지? 첫 번째 글자냐 두 번째 글자냐 안 지켜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대충 유추할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한자어가 쓰이는 단어들은 다 아예요. 한자어들은 여러분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그냥 다 아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글자 중에 아래아랑 으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글자냐면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들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아까 아래아는 아로 웬만하면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 아에다가 이를 더해줘 얘들아. 에로 읽으면 돼. 에. 그러면 쟤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얘들아? 백이에요. 백.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글자를 썼거든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럼 백으로 읽으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개심대야. 개심대가 뭐냐면 여러분 어디냐? 금강산. 금강산에 있는 널찍한 자연 풍경 있는 곳을 개심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아로 읽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모음은 이런 식으로 좀 읽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자음에 가자. 자음은 여러분 중학교 때 한글 창제 원리 배웠을 때 우리가 지금 사라진 글자들을 배웠었단 말이야. 그 글자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정리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얘네들이 많이 안 써서 거의 대부분 요거 대부분 쓰거든요. 근데 요거 그래도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를 뭐라고 읽냐면 얘를 순경은 비읍이라고 읽는데, 순경은 비읍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잖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오, 우, 안 읽어요. 근데 선생님 오후에다가 뭘 표시했냐면 여러분 반모모를 쓴 거예요. 근데 반모모를 아직 문법 안 배웠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오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오나 우로 안 읽을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나 우나 안 읽을 거야. 어떤 게 말이 제일 잘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여러분 고는 그대로 고라고 읽으면 되죠. 얘 순경은 비읍 대신에 오나 우나 읽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오로 넣으면 고 와야. 근데 여러분 얘를 이런 글자 있어 없어? 이런 글자는 없지. 이건 쓸 수가 없어. 그치? 얘는 이렇게인데 안 읽으면 이렇게인데, 근데 말이 되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말이 돼 얘들아? 얼굴이 고와. 와야. 그래서 와를 써주면 돼. 오하고 우로 읽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얘들아? 추워. 맞아, 추워야.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웬만하면 안 읽는 경우는 그냥 쉽다 단어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거든? 이렇게거든? 이건 안 읽을 거. 얘를 안 읽으면 쉽게 생각하지만 쉬라고 하는 표준어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지만 일단 쉬. 이 경우만 있지 대부분 오나 우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순경은 비읍은 웬만하면 그냥 오, 우 넣어서 읽는다. 생각해줘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더워야. 알겠지?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반치음은요 안 읽어요. 반치음은 안 읽는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봐. 아까 아래아 읽었던 것도 생각하면서 얘는 반치음 안 읽고 마을이야 마을.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지? 원래 아까 마음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원래는 그러면 반치음 안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안 읽으면 된다. 자 여러분 요게 그냥 이응이 아니라 여러분 꼭다리가 달려있는 예디응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디응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냥 지금의 이응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지금의 이응. 아까 일단 선생님이 요거 썼었잖아. 여러분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백성이라고 했거든. 그냥 이응으로 읽으면 돼. 알겠지? 그냥 이응이야. 그냥 이응. 자 그 다음에 요 여린이읒이라고 하는 애는요 여러분 안 읽어요. 여린이읒도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그냥 음악이야. 그치? 그냥 음악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안 읽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들아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누구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 어두자음군은 자음이 두세 개가 막 쓰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뒤에 나온 자음을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돼요. 뒤에 나온 애를 된소리로 읽는다. 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얘기를 해. 나란히 쓴다. 자, 여러분 종류보다 그냥 읽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종류는 써줄 거야. 자, 이러면 쉬우게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비읍게 어두자음군 이렇게 있는데
식으로 글자를 옛날에 썼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하냐면 뒤에 걸 된소리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쌍기역으로. 얘는 쌍디귿으로. 얘는 쌍비읍으로 읽으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비읍디귿, 비읍시옷, 뭐 비읍지읒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러분 비읍디귿 어떻게 읽으면 돼? 뒤에 걸로 읽으면 되니까 쌍디귿으로, 쌍시옷으로, 쌍지읒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더 가요. 근데 여러분 비읍은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었어.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어. 비읍, 시옷, 디귿, 비읍, 시옷, 디귿.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맨 뒤에 누가 왔어? 디귿 왔지? 그러면 쌍디귿으로 읽으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쌍기역으로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얘 디귿으로 된 소리로 읽을 거야. 떠나는 우리 으로 읽기로 했지? 이렇게 읽으면 돼. 떠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읽어봐봐. 얘들아 요거 된 소리로 읽을 거야. 쌀. 그치? 옛날엔 쌀을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으면 고전 시간에 나오는 옛말을 조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좀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법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라고 알려주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선생님 이거 리을 한 번만 썼는데 리을 두 개나 써가지고 리을 하나만 쓸 거야. 리을. 여러분 단어 초성에 리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초성이 오면 여러분 얘를 읽지 마세요. 리을을 안 읽어. 리을 안 읽어도 돼. 그리고 미냐뇨 요뇨네라고 왔잖아. 그럼 얘를 리을을 읽지 마. 야여 요요 예로 읽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리은 안 읽으니까 이근. 얘들아 손에 있다, 익숙하다 있지? 그 이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읽으면 돼? 여름이야. 이렇게 읽으면 돼. 리은 안 읽을 거야. 알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요강이죠. 요강. 오줌을 받는 이런 거. 그래서 옛날 말을 그대로 쓰니까 리은 안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티읕이 이야여 요유 얘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귿티읕을 지읒지읒으로 바꾸고 자, 이는 그대로 쓰고 여러분 야여요유예가 있잖아. 이 야여요유예를 여러분 단모음으로 다 바꿀 거야. 단모음으로 읽을 거야. 단모음은 야는 아로 읽을 거고 어로 읽고 오로 읽고 우로 읽고 에로 읽으면 돼. 여러분 이거 무슨 산일까요? T에다가 티읕에다가 이 왔어. 그럼 두 개만 적용해야 돼. 치악산이야. 여러분 저기 얘들아 소양강 쪽에 가면 치악산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이 있거든. 그 치악산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티읕이요. 티읕. 선생님이 얘 왔어요. 티읕을 여러분 얘랑 왔으니까 티읕을 뭘로 바꿔? 치읕으로 바꾸고 얘는 단모음으로 바꿀 거야. 에로 바꿔서 읽으면 채세, 내 몸의 형태. 이렇게 읽어야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적은. 그치? 이 숫자가 적다 있잖아 얘들아. 적은을 옛날엔 이렇게 썼거든? 그럼 여러분은 적다라고 읽으면 되지. 그래서 구경말 적용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좀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이 왔는데 으가 왔잖아요. 얘를 다 우로 발음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무, 부, 푸, 뿌로 읽으시면 돼요. 무부푸푸.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 요 한자가 얘들아 물 숫자를 선생님 지금 썼잖아. 옛날에는 여러분 얘를 이렇게 읽었어. 그럼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물, 그치? 우로 읽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옛날에는 이렇게 읽었거든?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불. 그치? 불이라고 읽으면 돼. 자, 하나 더.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쌍비읍으로 읽고 우로 바꾸면 뿔. 옛날 뿔이야.
꿀 이렇게 읽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게 원순모음하러 가는데 용어는 기억할 필요 없이 어떻게 읽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이 왔을 때 우로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이 왔어. 근데 그 뒤에 누가 왔냐면 으가 왔잖아. 이 으를 이로 바꿀 거야.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우선은 여러분 아래아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래아를 으로 읽어야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초반까지는 이렇게 읽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1920년, 30년으로 넘어오면서 얘는 치읓에다가 으 왔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치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지?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아래아를 먼저 으 근데 시옷, 지읒, 치읓에다가 이가 오면 이렇게 읽는다. 자, 하나 더 갈게.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지읒에다가 으 왔으니까 이로 바꿔야지. 진흙, 그치? 우리 찐득찐득한 흙 있지? 진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전살모음만. 자, 그리고 한자어에 있는 이중모음은 아까 이제 선생님 대부분 답을 단모음으로 바꾸시면 돼요. 단모음으로 바꾼다. 그러면 아까 얘들아 야는 단모음 어떻게 바꾸면 될까? 아로, 그렇지. 여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어로. 요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오로. 그치. 유는 우로. 얘는 에로. 얘도 썼는데 얘는 아에이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고전시가를 읽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전시가가 2학년 모의고사에 있었던 게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부분은 옛날 말로 다 표기되어 있어. 파사주의 내용이.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랑 쭉 이제 한번 보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내용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상충곡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냐면 사대부 가사의 효시예요. 효시. 여러분 효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작품. 그래서 얘가 사대부 가사의 효시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가사는 누구부터 글을 썼다고 했어? 사대부부터 글을 썼다고 했지. 그러면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 가서 제일 오래된 가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최초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여러분 사대부 가사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대부 가사의 전개 가사의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는 노래겠지. 그치? 그거 한번 살펴보자. 엊그제 네 거 썼으니까 조금 더 글자 조금 더 키울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본사예요. 얘는 서사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본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그럼 여러분 계절적 배경 들어가네. 그치? 그래서 여기 계절이 봄이에요. 자,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얘들아 이거 선생님 이미 발음하긴 했지만 푸르도다라고 읽어야 말이 되겠지. 푸르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있어. 자, 이 도화가 복숭아꽃인데 복숭아꽃이 얘가 3, 4월에 펴요. 봄에 펴요. 행화가 살구꽃인데 이것도 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숭아꽃, 살구꽃 이게 모두 다 봄에 피는 꽃이니까 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녹양이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나뭇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녹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나뭇잎이 돋는 것도 봄에 나뭇잎이 돋잖아. 그거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계절이 봄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야. 자, 방초는 풀이에요. 풀. 여러분 봄부터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봄을 상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새우가 뭐냐면 가랑비거든. 여러분 여름은 비가 조금씩 와요. 비가 세차게 와요. 여름은 비가 세차게 오죠. 장맛비가 내리니까. 근데 봄은 대부분 비가
특히 내리는 비가 많이 내려. 그걸 가람비라고 해. 가람비는 그래서 여러분 봄을 상징하는 비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동그란 표시한 애들은 모두 다 봄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들이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절적 시어라고 하죠. 그래서 계절적 시어들을 사용해서 봄이라고 하는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이미지로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여기 복숭아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살구꽃 나무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복숭아꽃하고 살구꽃이 다 무슨 색깔이냐면 다 얘들아 벚꽃처럼 분홍색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벚꽃이나 이렇게 벚꽃은 없었고 옛날에는 여러분 복숭아나 이렇게 행운꽃이 되게 많았거든. 얘네 다 분홍색이어서 그 분홍색을 빨간색으로 대부분 많이 표현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지금 여기 얘들아 다 분홍색의 얘들아 꽃들이 막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분홍색 꽃, 분홍색. 자, 근데 그 밑에 얘들아 뭐 하고 있냐면 이런 풀들이 자라고 있잖아. 근데 이 풀들이 다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 푸른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녹양이라고 했을 때 이런 녹양은 선생님 아까 버드나무라고 했거든.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버드나무들이 다 푸른색이야. 푸른색. 그러면 여러분 빨간 꽃이 딱 피어있고 온통 다 푸른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색깔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도드라지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색채 대비라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색채 대비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도화행화가 붉은색, 그 다음에 여러분 녹양만초가 얘들아 푸른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얘들아 지금 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해가 지고 있대요. 해가 지면 여러분 노을이 쫙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얘들아 지금 노을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야. 이런 풍경인 거야. 그러면 노을에 꽃이 피어있고 풀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얘들아 봄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색깔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얘들아 눈에 보이게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고 있는 거야. 이 지금 2번 3번 부분에서 색채 이미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법 하나 더 찾을 거야. 자, 여러분 표현법 어떤 표현법을 지금 들어가야 되냐면, 자, 자연물 나왔지, 계절적 시어 나왔지, 자연물 계절적 시어 나오고 뭐뭐는 그치? 어디에 뭐하고 이런 문장 구조가 비슷해.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대구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여기 뭐뭐하도다라는 말 들어봤거든. 아름답도다, 너무 사랑스럽도다. 이러면 도다를 지금도 뭘로 쓰냐면 감탄형으로 쓰는 말이야. 여러분 감탄형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써야 돼? 영탄법 써야 되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세 가지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진짜 봄의 풍경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너무 아름다워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칼로,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 얘들아? 마라. 그치? 마라가 뭐냐면 재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단. 칼로 조각했나? 칼로 재단했을까? 붓으로 그려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술품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로 조각하고 그 붓으로 그려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칼로 붓으로 말아 그려 낸가 형식 비슷하지. 형식 비슷하니까 무슨 표현법 들어가야 돼? 대구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얘들아 누가 저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내고 저 아름다운 걸 조각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조화신공이. 그럼 여러분 조화신공할 때 신자가 혹시 이게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신신자거든. 갓이야 갓. 그래서 여러분 신이 조물주가 만드셨구나.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저렇게 조물주가 신이 예쁘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조물주가 재단하고 만들어내고 조각하고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자연을. 자, 이런 우리 꼭 얘들아 너무 예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은 신이 얘들아 빚은 여러분 뭐 조각품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약간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꼭 얘들아 그림 같다
그림 같은 경치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상들마다 여러분 요 대상들마다 헌사롭구나. 근데 여러분 이 헌사롭다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야단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은 야단스럽다고 하면 정신없어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야. 고전 시가에서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각양각색이에요. 다양하다. 여러분 이 꽃 하나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얘들아? 꽃 다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녹양도 얘들아 버드나무도 다 똑같은 버드나무가 다 다르게 생겼겠지? 다 예쁘겠지?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저 꽃들 얘들아 지금 노랗게 피어있는 꽃도 크게 다 달라요. 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각양각색의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화자가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하냐?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쁘지? 어떻게 이렇게 다 사랑스럽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칭찬하고 있으니까 예찬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어 얘들아? 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와 이게 조물주가 정말 야단스럽게 각양각색으로 만들었구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이런 자연 속에서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여러분 춘기할 때 춘자가 무슨 춘자야 얘들아? 봄 춘자거든. 그치? 봄의 기운을 못 이겨서 여러분 이게 못 이긴다라는 뜻이야. 그럼 못 이긴다라는 뜻이 뭐냐면 너무 많이 느껴서 봄을 너무 많이 만끽하고 있어서 소리마다 너무 교태롭구나. 그럼 여러분 새들이 봄이 되니까 얘들아 틱틱틱틱틱 거리고 얘들아 새들이 막 온갖 새들이 날아다녀요.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철새들이 되게 많아서 봄이 돼야 얘들아 따뜻해지니까 새들이 많이 오거든요. 온갖 새들이 얘들아 봄을 못 이겨서 막 신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대. 근데 얘들아 새는 봄 기운을 느끼는 애들은 아니거든. 이렇게 봄 기운을 느끼면서 교태를 부리고 즐거워하는 거는 여러분 사람처럼 하는 행동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새는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우선은 의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봄을 막 만끽하고 봄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봄 기운을 느끼는 건 새가 느끼는 게 아니라 원래 화자가 느껴야 돼. 저걸 보고서. 그치?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얘한테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이 새 얘들아 무슨 편법 쓰는 선생님과 안 만들었지만 의의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청산별곡에 여러분 2연에 나와 있는 새랑 비교할 수 있겠다. 여러분 청산별곡 2연에서도 얘들아 감정이입이 있었잖아 이 새한테. 근데 그때 새는 여러분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나의 비탄을 드러내주는 감정인데 얘는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똑같은 감정이입이어도 달라 얘들아 감정이. 그래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뭐뭐로다란 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감탄 영어이야. 그러면 무슨 편법 써야 돼? 영편법 써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빈칸 안 만들어놨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무라일체이언이 대상과 내가 하나이니. 그러면 여러분 이 무라일체는 대상과 여러분 화자가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서의 대상이 지금 누구지 얘들아? 새야. 그렇지? 그러면 새랑 자기가 하나니 새가 느끼는 흥이나 내가 느끼는 흥이나 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다를 쏘냐. 그치? 얘랑 나랑 다르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정해지네. 얘랑 나랑 같지 않아. 미안해. 같아. 똑같아. 미안해. 감정이입을 썼으니까 서리법을 쓰고 자신과 새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태도가 들어가냐면 내가 이 정도로 흥을 고조하고 있다라는 걸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흥취를 고조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얘들아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연에서의 일체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왜 일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아까 얘들아 본문의 내용에서 자연의 일체감을 드러낸다고 했었잖아. 그 단어를 썼어. 이걸 여러분 저기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야? 물화일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가자의 태도는 물화일체. 이러면 일체감 혹은 자연의 흥취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12에 얘들아 걸어보고 여러분 12가 뭐냐면 대문이야. 대문.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살인문이라고는 하는데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집에 있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정자에 가서 앉아보니 그럼 여러분 화전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야? 집에 있다가 정자로 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소요 음영에서 여러분 소요가 뭐냐면 소요는 산책. 선생님이 정리해줄게. 산책. 여러분 음자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 만약에 여러분 외부지문 나온다 하더라도 요 음자가 들어가잖아요. 한자가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음미하다 할 때 음자예요. 그럼 뭘 음미하냐면 자연을 음미하다라고 쓰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산책하면서 음미하는 거야. 뭐를 음미하냐면 시를 읊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산책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 자연을 음미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정자에 앉아서 이런 걸 해보니 산에서 사는 하루. 산에서 사는 하루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속세에서 사는 걸까요? 자연에서 사는 걸까요? 자연에서 생활을 해요. 자연에서 생활하는 게 적적하다. 여러분 여기서 적적하다는 말을 써. 여러분 우리 대부분 요즘에 어른들이 노인들이 적적한 하루를 보내신다라고 하면 이게 얘들아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적적하다 부정적인 말이지. 왜냐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긍정적 표현인지 부정적 표현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뒤를 한번 보세요. 한중진미니 여러분 한중진미 할 때 얘들아 한자만 읽으면 돼. 한가롭다. 자연에서 한가로움을 느낀다. 여러분 내가 산에서 한가로움을 느끼니 이 한가로움을 여러분 니은은 안 읽어요. 알 사람이 없이 혼자구나. 내가 얘들아 한가로움을 나만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한가로움을 느끼는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이거 긍정적인 거야. 왜냐면 자연을 나 혼자만 저거를 나 혼자만 즐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적적하다라는 말이 얘들아 고전 시간에 들어갈 때는 이게 얘들아 자연이랑 연결됐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외로움이 아니라 이 자연을 나만 즐기고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 표현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왜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 혼자 한가로움을 느끼니까. 나 혼자 한가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정자에서는 내가 정말 한가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뭐뭐로다라고 하는 말 들어갔으니까 무슨 표현법 들어가야 돼? 영탄법이지. 그치? 그러면 이때 영탄법은 외로워서 슬퍼서 영탄을 하는 거야? 외로움이 아니지. 나는 너무 즐거워. 나 여기서 너무 한가로워서 너무 행복해. 이걸 얘기하고 있는 영탄법이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랫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략 다음 부분. 자, 그러면 송간을 한자를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송간이 뭐냐면 송자가 소나무 송자야. 그럼 여러분 간자는 사이 간자를 썼거든. 소나무 사이. 세로는 좁은 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을 두견화를 높이 들고. 근데 여러분 두견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자 들어갔거든. 화가 뭐야 얘들아? 꽃 화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꽃을 높이 들고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 이 두견화가 무슨 꽃이냐면 여러분 진달래꽃이에요. 혹시 여러분 진달래꽃 언제 피는지 아세요 여러분? 봄에 펴요. 그래서 선생님 계절저씨어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거야. 알겠지? 봄에 피는 꽃이야. 그러면 이 화전 얘들아 꽃 하나 이렇게 들고 꽃을 꺾은 다음에 꽃을 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그럼 여러분 봉두할 때 얘들아 봉자를 자세히 보면 얘들아 매산자 있을걸? 봉자에 매산자 들어가 있니?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간 거예요. 화자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서 산에 올라가니 이런 뜻이야. 산에 올라갔어. 그러면 아까 얘들아 정자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산에 올라간 거야. 산 꼭대기에.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구름 속에 앉아있는 것 같대. 구름 속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기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안개가 이렇게 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름 속에 앉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오늘 날씨가 좀 좋아 안 좋아? 날씨가 좋진 않아. 아까 얘들아 새우 비도 왔고 지금 얘들아 안개가 껴있어서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구름 속에 올라가니 천촌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그럼 여러분 이 천촌만락 할 때 얘들아 이 촌이 얘들아 마을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크게. 위에 올라갔는데 작게. 그렇지. 이러면 사람들이 사는 이런 마을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저기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연하일리는 금수를 재폈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연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선생님 네모 표시를 할 건데 여러분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여러분 이게 안개, 노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 연하라는 단어는 안개와 노을. 근데 여러분 안개와 노을을 다 자연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쉽게 말하면 자연을 상징하는 단어야. 강호랑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건 자연이야. 자연을 상징한다. 여러분 자연은 이 안개와 노을이 금수를 펴놓은 것만 같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금수가 뭐냐면 비단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금수는 비단을 얘기한다. 비단을 펴놓은 것 같다. 혹시 비단이 실크거든. 실크로 된 옷은 여러분 약간 이렇게 면처럼 된 옷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꺼끌꺼끌한 게 아니라 표면이 어떻게 보여 얘들아? 약간 반짝반짝거린다? 왜냐면 실크는 여러분 기가 차라라 떨어지는 그런 소재거든. 비단은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비단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안개와 노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개 낄 때 운전하고 가면 안개에 얘들아 그 안개등을 켜거든? 그 안개등을 켜면 안개가 얘들아 그 물방울들이 하나씩 다 맺혀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얘들아 빛이 반사가 되면서 얘네가 반짝반짝 빛나 보일 때가 있어. 아니면 여러분 밤에 안개 껴있는 날에 가로등을 보면요. 그 가로등 부분이 다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게 불빛이랑 여러분 이 안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지금 노을이 지고 있으니까 햇빛이 있긴 있지. 그런데 얘들아 안개가 껴있지. 안개 끼고 햇빛이 있으니까 얘들아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다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 거야. 빨간색, 여러분 막 노란색, 여러분 안개가 지는데 거기에 안개도 껴있고 노을도 지고 있으니까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 같다? 비단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같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쓴 거냐면 비유법, 직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원관념이 그러면 누구냐면 안개와 노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보조관념은 금수라고 해서 여러분 반짝이는 비단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자연, 반짝이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무슨 이미지가 두드러지겠어요, 얘들아? 시각적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엊그제 검은 들판이 봄빛도 넘치고 넘치는구나. 유효하다라는 게 얘들아 여유가 있다는 건 넘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봄이 됐으니까 얘들아 온갖 곳에 뭐가 보일 거야? 산 아래서 보면 저기는 얘들아 꽃이 피니까 분홍색으로 보이고, 저기 꽃 피니까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풀이 자라니까 초록색으로도 보이고, 겨울에는 새까맸던 여러분 들판이 색깔을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봄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겨울 들판이 봄빛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제 17번 위로 올릴게. 자, 17번.
자, 공명도 나를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끼우고. 끼우고, 그치, 끼우고. 왜냐면 된소리로 읽을 거야, 끼우고. 근데 끼우고가 무슨 뜻이냐면 멀리하다. 부기도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공명하고 부기라고 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이랑 명예. 자연에서 살면서 돈이랑 명예가 필요할까 얘들아? 자연에서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세모 표시하고 있는 애들은 여러분 어디를 상징하고 있냐면 속세야. 그렇지, 속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야. 그래서 얘는 속세의 가치를 선생님이 세모 표시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사용된 표현법을 찾을 거야. 끼우고 끼우니 똑같은 말 들어가 있지. 그래서 반복법을 쓰고 있고. 자, 공명도 부기도 나를 끼우고 끼우니 문장구조 비슷하죠? 대구법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명과 부기가 나를 멀리할 수 있어? 얘는 살아있는 애들이 아닌데 살아있는 애처럼 표현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의인법을 썼지. 그치? 의인법을 딱 써주고.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더 또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공명이 나를 멀리하다라는 뜻이잖아. 선생님 현대풀이를 쓰면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로 나와 있어? 공명이 주어고 나를이 목적어니까 얘가 객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공명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얘를 멀리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명을 멀리하다가 맞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객체가 뭐가 되고 있냐면 주체가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주체는 객체가 돼야 되는 게 원래 맞죠? 그럼 여러분 뭐가 쓰인 표현이에요? 주객전. 그치? 우리 얘들아 청산별곡 할 때 했었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주객전도시 표현이 들어갔다. 여러분 주객전도시 표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주체랑 객체를 바꿨을 때 뭐야 말이 더 자연스러운 게 얘들아 이 주객전도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갈게요. 청풍명월. 근데 여러분 이 청풍명월에서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풍자랑 월자가 들어갔어. 바람풍자에다가 달월자니까 자연물이 몇 개 들어갔어? 2개. 그럼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 자연. 그러면 얘는 자연적 가치. 그러면 자기는 자연적 가치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자기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질문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리법을 통해서 나는 친구가 자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자연친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리법은 자연친화를 드러내준다. 자연친화를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 속세의 가치랑 자연적 가치는 당연히 반대되는 가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랑 자연적 가치는 반대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는 여러분 무슨 표현법도 들어가냐면 대조도 들어간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대조의 방식도 쓴다. 자, 여러분 19번 갈게요. 단표누왕에 여러분 단표누왕은 여러분 표주박에 물을 마셔. 그 다음에 소쿠리에 있는 밥만 먹는 거야. 이런 고기 반찬도 없고 아무런 반찬 없이 밥하고 물만 먹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밥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소박한 음식. 그치? 여러분 우리 청산별곡에 있던 머루나 가래 같은 애들을 얘기할 때 선생님 고기 반찬 없으면 얘들아 소박한 음식이라고 했지?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소박한 삶. 근데 여러분 이때 소박한 삶은 나는 자연에서 저런 국이 없어도 돼. 자신의 가치를 얘기하기 위한 소박한 삶이었고, 근데 여러분 청산별곡의 얘들아 소박한 삶은 그거라도 먹어도 나는 이곳에 살고 싶어 이런 으로 얘기를 했잖아. 조금 여러분 소박한 삶이어도 각각 사대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평민이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밖에는 없어. 알겠지? 자, 이 헛된이라는 게 헛된이야. 헛된 해음이 뭐냐면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헛된 생각이에요. 자연에서 헛된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공명과 국이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공명과 부귀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는 소박한 삶 속에서 공명과 부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갈게. 여러분 이게 결사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16번부터가 결사 부분인데 이 결사 선생님이다 맨 마지막 행에 우리 음보 표시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음보 표시 한번 해보자. 음보 글자 수에 맞춰서 여러분 세 글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맨 마지막 부분은 글자가 몇 개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5글자 이상. 하나, 둘, 셋, 넷, 5글자. 5글자 이상이니까 맞췄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만한들 4글자 나왔죠? 그 다음에 얘들아 어찌하리에서 4글자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행이 누구랑 똑같냐면 시조 종장이랑 똑같네. 그러면 시조 종장과 동일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2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낙구. 낙구. 우리 아까 했던 거. 낙구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 상충곡은 병격가사예요, 정격가사예요? 정격가사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거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해석할게. 아무튼 100년 동안의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잖아. 그러니까 100년 동안 사는 즐거움이 여러분 이거 아로 읽을게. 그치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렇게 이 정도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정도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서리법을 쓰고 있고 이 서리법은 여러분 내가 100년 동안의 즐거움은 자연에서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족감. 자신이 자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걸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 이 화자가 자연에서 여러분 자신의 얘들아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에서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 라고 하면 100년 행락이야. 자연에서의 삶은 나는 100년 동안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서 이 100년 행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글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용 시상을 집약해 놓은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 시상을 집약한다. 시상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넘어가서 여러분 그 8쪽에 시상정리 방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상정리 방식. 아까 얘들아 여기는 지금 내용이 중략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공간을 총 4번이나 옮겨. 근데 여기는 2번이 나왔지? 집에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정자로 갔다가 공부로 갔잖아요. 공간의 이동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속세의 가치관하고 자연의 가치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세랑 자연을 여러분 비교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대비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속세와 자연의 가치관을 대비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다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건 가사니까 서사 분사가 무조건 들어가겠지. 서사 분사 결사가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시험 범위 구분에 해당하는 거는 본사랑 결사. 그렇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본사 결사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간민가도 갈게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간민가는 자, 여러분 간민가는 옛말이 조금 많으니까 선생님 천천히 그냥 설명할게. 오늘 진도 다 못 나가도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여러분 간민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갑이 여러분 함경남도에 있는 갑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 갑산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함경남도 갑산에서 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함경남도 갑산이 혹시 여러분 삼수갑산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여러분 삼수갑산이 뭐 하는 곳이냐면 유배지야. 대표적인 유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수갑산이 진짜 가려면 그 유배지에 가려면 물을 3번을 건너가야 되고 산을 6개를 넘어가야 그래야 유배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함경도잖아요. 그럼 북쪽에 있는 곳이니까 따뜻해요, 추워요? 좋아요. 엄청 추운 곳이기도 하고 그곳은 여러분 백성들이 잘 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얘들아 조선시대 때는 왕들 중에서는 여러분 이 함경도랑 여러분 평안도 부분에 사람들을 얘들아 이주를 시키는 여러분 정책을 해놓는 경우들도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진짜 사람들이 살기 정말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곳에 사는 백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고달픔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조선 전개의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르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본사 부분에 해당하거든. 자, 그럼 본사 한번 쭉 들어가 볼게. 자,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 중에서 제일 첫 번째였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조상님 덕분에 여러분 읍내에서 마을에서 자기가 처음이었대요. 제일 처음이래요. 제일 처음이라는 건 여러분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에 해당했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얘들아 그냥 평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천민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제일 신분 높은 사람이 누구야? 양반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으로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상님 덕분에 간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양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었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얘들아 관직에 들어가면 여러분 좌수벨감도 했었고요. 좌수벨감이면 여러분 약간 고지사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얘들아 나가서는 풍원 감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감사 역할도 했었고요. 풍원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직은 조금 높은 관직들을 얘기를 해. 막 도지사 아니면 시장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표현법을 한번 생각해봐. 들어가면 나와서는 뭘 하고 형식 비슷하잖아.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대구. 그렇지. 그럼 여러분 대구법을 사용해서 조상님들 덕분에 높은 관직을 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사장의에 그치면 채만 봐서 사양을 냈었는데 그럼 여러분 유사장의의 뜻을 봤더니 그냥 단순 사무직. 단순 사무직을 얘가 자기한테 주면 채만 봐서 안 할래요. 왜? 자기네는 집안 대대로 좀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유사장이 같은 거는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조상들이 관직을 여러분 높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조상들과 이런 화자가 관직을 높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유사장이 선생님 근데 여러분 예식장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식장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 업무 같은 관직은 사양을 할 정도로 양반의 대우를 잘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반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애달프다. 여러분 애달프대. 자기가 슬프대. 왜 슬프냐면 내 시절에 내 대에 와서는 원수인 모해를 받아서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군사장정 된단 말이다. 내가 한 몸이 하찮게 여겨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 말 뭐냐면 간민의 처지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바뀌었어요. 간민의 처지가 바뀐 이유는 여러분 모함을 받은 거죠.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군사강정이 되었대요. 여러분 역사 시간 배우셨죠? 양반들은 군역을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여러분 그 군대에 가는 걸 일단 면제를 받아요. 양반들은. 그런데 군사 강정이 뭐냐면 군역을 가야 된대. 군사를 가야 된대. 군인이 되어야 한대.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평민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일단 신분이 양반이었는데 뭐가 되었다는 뜻일까? 평민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간민의 신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즉 여러분 양반에서 평민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왜 자기 한 몸이 하찮게 되었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평민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억울하게 평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 전후 앞뒤 어디에 있는 일가 친척 차차 충분히 되거니. 근데 여러분 차차는 차근차근
점점이라는 뜻인데 충군의 뜻을 봤더니 충군이 얘들아 군인 역할을 해야 된대. 군역을 사기 시작을 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 자기만 얘들아 군역을 사는 평민이 된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평민 집안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군역을 사게 되었다. 이러면 군대에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볼게. 신분이 여러분 강등이 된 거잖아. 신분이 강등이 된 후에 간민의 여러분 일가 친척들,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이전에는 치르지 않았던 군역을 치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역이라는 건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물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제사를 받들 이내. 여러분 선생님 왜 이거를 이내라고 읽는지 알아 얘들아? 아래에다 이거 오면 아로 읽기로 했어, 에로 읽기로 했어, 그치? 이내 몸이야. 나야, 나. 그러면 나는 제사를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몸은 할 일 없이 매여져 있고, 선생님 이거 왜 매여라고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나는요 도망을 못 가요. 나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안 장손인가 봐요. 장손이니까 나는 얘들아 이곳에서 제사상을 차려야 된대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갔어요. 그런데 시름이 없는, 걱정 없는 친척들은 자취 없이 도망을 가버린 거야. 얘들아 세금을 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친척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여기 도망 못 가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정리해볼게. 화자가 도망가지 못했던 이유는 제사를 지내야 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근데 왜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도망을 갔을까? 세금 내면 되는데. 근데 그 세금 내는 여러분 가격을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후기는 여러분 선생님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많이 하던 시기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야 어려운 곳이야? 살기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탐관오리들이 더 수탈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한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조정에 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 당시 시대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유랑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랑민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얘들아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 이 문제? 청산별곡.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청산별곡이랑 여러분 상충곡이랑 간민가랑 다 비교해서 문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봐봐. 청산별곡은 유랑민이 되어서 얘들아 그곳에서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아볼게 이게 아니라 진짜 떠돌아 삶을 살면서 얘들아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도피하면서 뭘 추구했어 얘들아?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친척들은 유랑민이 됐지만 나는 간민은 얘들아 유랑민이 됐어 못 됐어? 유랑민이 못 됐어. 왜냐면 제사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째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 그럼 이제 9번째 가자. 여러 사람 모두 신역을 내가 다 내 한 몸이 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신역은 나라에서 성인 장정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얘기를 해요. 아까 군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친척들의 세금을 누가 물어야 된다는 거야? 나 혼자 다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간민이 얘들아 친척을 대신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는 이거 친척 미안해. 세금을 대신 물어야 되는 상황. 친척을 대신 물어야 한다. 친척 대신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미안해요. 자 여러분 왜 얘가 세금을 다 물어야 했냐면 여러분 첫 번째 세금들 이 친척들이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친척들이 도망가서 이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그 조선 후기에 얘들아 그 수탈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게 나오는 일화 같은 것들이 있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대.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 밖에 관리들이 서 있더래요. 관리들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조마조마하게 얘들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얘들아 그 관리들이 왜 하냐면 아들이요! 라고 하는 순간 세금을 딱 부과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금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성인들한테만 물어야 되잖아. 근데 남자 아이들한테까지도 세금을 물어버렸다는 거야. 그건 어떤 일례도 있냐면 이러면 죽은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죽었는데 세금을 물면 안 되잖아요. 이 죽은 사람을 얘들아 세금에 얘들아 지워주는 게 아니라 계속 세금을 받았다는 거야. 죽은 뒤 한 3년 5년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족들이 얘들아 남자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 그러면 그 남자들의 얘들아 나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생사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세금을 뜯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친척들이 도망갔으니까 그 친척의 얘들아 세금을 다른 친척이 물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거라고 하냐면 친척할 때 얘들아 가족에게 징수한다 해서 족징에 폐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들이 수탈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관리들의 수탈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 한 몸, 내 이 세금을 3냥 5전밖에 안 돼. 여러분 내가 낼 것도 3냥 5전에 동피 2장을 물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 사람에게 얘들아 이렇게 이 가죽이랑 돈이 3냥이면 좀 큰 돈이긴 하거든. 한 사람한테도 한 사람 분량도 큰데 여러분 이게 12사람의 친척분을 내가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는 것도 안 그래도 많은데 이걸 12명 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 얘들아 3냥 5전과 동피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지배층들의 수탈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수탈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분 고충을 겪었다는 걸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하죠. 자, 그걸 다 합치면 46냥을 물어야 된대. 46냥이면 얘들아 지금 돈으로 한 몇백만 원 할 거야 얘들아. 몇백만 원 세금 막 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의 얘들아 세금의 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것도 얘들아 어떻게 내는 거야? 해마다 맞춰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해마다 맞춰서 문이 석숭인들 당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석숭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래 뜻에 나오지만 중국에서 제일 가진 부자였대. 이 사람이 얘들아 중국에서 최고로 부자였대. 그러면 이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의미지. 그러면 답이 정해졌는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서리법을 쓰네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고사를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법과 여러분 이 고사 인용을 쓴 이유는 여러분 이거 족징인데 선생님 점이 찍혔어 얘들아. 이게 족징이 아니라 족징의 폐해를 여러분 제시해주고 있다. 여러분 족징이에요. 족징의 폐해를 드러내준다. 그러면 여러분 족징의 폐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화자는 어떤 정서를 드러낼 수밖에 없냐면 이걸 다 물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이 부담감이 생기고요. 자기 신세가 얘들아 너무 한탄스럽지 않을까 얘들아? 칸이 좀 작지만 여러분 선생님 3개 쓸게. 그리고 자기 지금 현재에 대한 비관. 아 내가 너무 미래가 낙담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체념? 체념도 돼. 근데 여기서 체념을 한다기보다 근데 얘가 그래도 뒤에 가서 또 뭘 하냐면 이거 구하려고 노력하거든? 완전 체념은 안 돼. 그래서 한탄하고 비관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선생님 다시 위로 또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농사를 전폐하고 여러분 농사는 포기하고 왜냐면 농사로는 도저히 얘들아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채산, 인삼을 캐려고 가는 거야. 왜냐면 인삼을 얘들아 밀수입하면 돈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인삼을 캐려고 산에 들어가니 이러면 입산하니 여러분 왜 산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알겠지? 한자어니까 아무 그냥 다 읽으시면 돼요. 입산하여 허잉향역 이런 이게 실제 지명이야. 실제 얘들아 그 함경도에 있는 고개를 얘기를 해. 그 산에 보태산에 이런 이것도 함경도에 있는 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지명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돌고 돌아 인삼을 찾아보니 인삼쌈은 전혀 없고 오갈피잎만 나를 속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삼은 없고 다른 쌍만 나를 얘들아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 인삼이랑 비슷한 게 오갈피잎인데요. 인삼이다! 봤더니 오갈피잎이야.
오갈피는 되게 싸구려거든. 오갈피 또 인삼이다 하니까 또 오갈피 입이야. 그럼 인삼은 안 나오고 오갈피만 찾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무슨 표현법이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얘가 날 속이는 거야? 얘는 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의인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오갈피 입이 지금 여기 쓰인 건 주체가 얘죠. 얘가 주체고 나가 객체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오갈피 입에 속았다 이렇게 해줘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 주체랑 객체랑 반대네. 얘도 주객전도야. 그렇지. 얘도 주객전도 신편이 쓰여요. 그러면 인삼을 여러분 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당연히 부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얘가 구하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인삼 구하는 거 실패했죠? 그럼 다시 할게요. 할 일 없이 공반하여. 여러분 공반이 헛되다라는 뜻이야. 헛되이 하여 8, 9월 고추바라. 여러분 이 8, 9월이 언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는 양력을 써요, 음력을 써요? 음력을 써요. 왜냐면 여러분 양력, 태양력을 쓴 게 가보개혁 때부터니까 여러분 옛날은 다 음력을 써. 그럼 음력은 여러분 양력으로 계산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그럼 얘가 실제 8, 9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9, 10월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함경남도거든? 함경남도는 북쪽 맨 끝이잖아요. 함경남도는 9월에도 눈이 와요. 그러면 9, 10월은 여러분 얘는 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절이 언제가 돼야 되더라? 겨울이야, 한겨울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계절적 배경이 들어가는데 이게 얘들아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고추바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고추처럼 매운 바람이라는 뜻이야. 너무 추운 바람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겨울에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겨울에 여러분 안고 돌아서 입산해요. 여러분 다시 또 산에 들어가서 봄피 사냥을 하러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군역을 얘들아 도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군역을 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인삼 캐지, 봄피 사냥하지. 이 사람은 여러분 군역을 피해보기 위해서 하자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군역을 피한다는 건 뭐야? 세금을 물겠다는 뜻이야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세금을 물고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얘들아 군대로 끌려가기는 싫으니까 여러분 그 군대에 가는 세금을 물고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걸 피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뒷부분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오시고 앞에 얘들아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 일부러 현대풀이 안 넣었어. 개인별 시간에 현대풀이 줄 거거든. 그래서 한번 읽는 방법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의미가 뭔지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 얘들아. 알겠죠? 어차피 현대풀이는 학교에서 안 주실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